아, 교사들 강아지가 반이 돼요. 반이 죄송해요. 강아지 많이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응? 출입. 출입 출입 동반. 아 진짜 만났다. 어떡해. 드디어. 우리 언제부터 이런 생각 했었지? 1월이었나? 1월? 맞아. 아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거 했으니까. 국어 축제할 때. 유튜브 하자고. 맞아. 국어 축제 했으니까 작년 2학기 때. 작년에 성장 교실 하다가 맞아요. 이 얘기 했었는데 신모 교사도 막 하자고 했었고 막 그 정민 쌤이랑 하여튼 그때 다 모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딱 그 장면이 기억나요. 성장교실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약간 이렇게 남자들 몇 명이 쑥덕쑥덕 이렇게 하더니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면이. 하루 종일 카톡하고 있었어, 그지? 음. 신나가지고. 맞아.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전에 그 우리 그 충남 국어 축제 할 때 이제 뭐 축제 사전 모임 하고 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어쩌다가 준일 쌤이랑 저랑 정민 쌤이랑 모였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성장 교실 때 막 모였던 것 같아요. 12월 성장 교실에 모였으니까. 맞아. 맞아. 이게 진짜 하게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였네요.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 각자 소개를 좀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양철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물개 박수다. 안녕하세요. 저도 충남에서 역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백순우입니다. 네, 저는 충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예솔입니다. 네, 저도 충남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준일입니다. 일단 충청도 애들이네. 충청도 국어교사와 영어 교사. 충청도 언어교사. 언어교사. 네. 충청도 하면 편견이 좀 있죠. 말이 느릴 거다. 말이 느리고 실제로 느린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전혀 느리지 않은데 저는. 여기 그런가? 본토 출신이신가요? 네, 당진. 아 근데 여기 충청도가 아니시네요. 저만 충청도가 아닌가요? 경남. 저는 와서 느꼈어요. 너무 느려요. 아 진짜? 아 그렇구나. 느리구나.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빠른 편인데 몇 분들 저기 뭐 공주나 논산이나 이쪽 분들은 정말 느린 분들이 진짜 가끔 이렇게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충남 교사라는 거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인데요. 우리는 나무학교라고 네. 하는 충남에서 가장 큰가요? 마음만은 그렇죠. 확실하게 꿈. 데이터는 아직 말할 꿈이 네, 꿈도 크고 꿈만은. 마음도 크고 가장 큰 교사학습 공동체 일원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처음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 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내용 발제를 하고 근데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제가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봤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 딕션도 뭐 뭉개지고. 예술쌤이 합시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아 사회를 바꾸는 거군요. 네네. 나 못하겠어. 너무 빠른 교체 아닌가? 나는 못하겠어. 나 이미 뛰지도 않았는데. 1회만 던지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사실. 나는 사회작가는 아니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예술쌤이 해주시죠. 반대하는 네. 사람이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네, 저희 채널은 에듀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주제를 질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명이고, 그래서 서로 각자 다른 책을 한 권씩 읽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도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진짜 솔직한 수업 담화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뒷이야기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잠깐만. 사회 준비했어요? 타고난 걸로.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저희는 지금 에듀스페이스라는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5명이 있어요. 그래서 5명이 각자 다른 책들을 읽었고,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관한 다른 5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리는 영상이 추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서로가 질문에 관한 책들을 읽은 후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깊은 대화, 그리고 조금 더 현장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영상은 진짜 솔직한 수업 담화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수업 담화입니다. 양철웅 선생님께서 교사가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철웅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양철웅입니다. 아, 여기 보면서 하는 거 아니죠? 그쵸? 네, 양철웅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질문인데, 요 질문으로 수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저게 잘 될까?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했으면 이제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건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대화라는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화나 토론을 시킬 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질문으로 수업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걸 보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다른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으로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이 대략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들을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으로 수업을 한 사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질문으로 수업을 할까?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긴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거긴 한데 대략적으로. 네, 저는 일단 지금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할 때 탐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려운 질문,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질문, 아이들의 삶과 연관된 질문, 이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질문 아래 서브 퀘스천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각 차시에 대한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질문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 다양하게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점차 좁혀나가면서 프로젝트 도입부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은 주체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의식과 생각과 궁금함이 수업에 반영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그러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은 이제 가장 큰 질문, 빅 퀘스천을 던지고 이제 서브 퀘스천은 하위 질문은 학생들이 만들고 그걸 모든 별로 이제 탐구해 나가는 수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리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수업을 또 하시고 또 다르게 하시는 방법도 있나요? 저도 정민쌤이랑 같이 PBL 수업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정민쌤이 아까 말씀해주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진이나 그 수업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어떤 한 문장 이런 것들을 주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막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선정하는 기준을 주면 학생들이 그 기준에 맞는 질문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질문을 교실에 게시를 해요. 뭐 벽에 붙이든지 아니면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에 붙이든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 차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맨 처음 학생들한테 던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룰 것이 뭐 어떤 책을 쓰는 수업인데 책의 차례를 학생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 차시면 뭐 내 책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었던 거, 이것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그 자기들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저는 수업이 끝나면 어떤 한 주제가 끝나면 배움 일기를 쓰게 하는데,
배움 일기에 학생들이 그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것을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장을 주고 그래서 질문을 만들게 해서 또 성찰에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 종합하면은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게 하고 그걸 함께 탐구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업 정리할 때 성찰할 때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질문으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끼리 1대1로 토의도 하고 뭐 2대2로 토의도 하고 계속해서 뭐 1대1로 토론하다가 2대2로 토론을 하다가 막 반 전체로 토론을 하다가 좀 이렇게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하게 하는 과정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냥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으로 막 아이들이랑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제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다 32명, 32명이면 32개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뭔가 대답을 하면은 다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다시 질문으로 되받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계속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그런 수업이 또 전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거는 어떤 거냐면 질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던지고 오가고 대답하면서 어떤 배움을 탐구해가는 과정 이런 수업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 그래서 이런 맥락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으로 수업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더라도 판단받지 않고 이게 수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학생이 좀 너무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 그리고 너가 뭔가 질문을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수업 주제랑 관련 지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어떤 수용하는 분위기 사실 이게 우리 배움 중심 수업이나 활동 중심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걸 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수업 문화를 만들 때 규칙을 사전에 학생들이랑 함께 토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규칙을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은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많은 질문을 만드는데 목적을 둘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라도 토의하거나 판단하거나 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좋은 수준 높은 질문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선생님은 네가 만든 질문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너희들이 만든 질문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또 질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래서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막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술된 대로 정확하게 모든 질문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 때 어떤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서 선생님이 그 학생이 한 질문을 선생님의 의도대로 바꿔서 질문을 다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나의 질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한 질문 문장을 그대로 적는 것이 또 하나의 규칙입니다.
마지막은 질문이 아닌 것들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질문이 아닌 그런 문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질문을 바꾼다. 이 네 가지 규칙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앞으로 질문을 만들 건데 질문을 만들 때 지키기 어려울 것은 뭘까? 어려운 규칙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그럼 이럴 때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앞부분에 그걸 해주면 학생들이 더 질문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문을 만들 때 음.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칙을 정해서 네.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또 비슷한 이제 수업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발산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을 만들게 허용적인 분위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들 온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를 해서 질문을 다시 추려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이들한테 너무 맡겨놓으면 수업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발산과 수렴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그 규칙 4가지를 활용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했어요. 근데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좀 처음에 들어갈 때 질문 수업을 하면 규칙을 하는데 첫 번째 많이 많이. 두 번째 판단 금지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좋다. 노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만. 제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고 말하면 따라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 하브루타 토론 하기 전에 자기 질문 만들 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고 근데 선생님은 그 규칙을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어떤 구호처럼 되게 속속 잘 들어오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좋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결국엔 동료 학습자들을 비계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수용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브루타에서도 항상 2명이 짝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공감을 해준다거나 내가 좀 어려운 지점을 풀어주면은 그 친구는 무임승차를 해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면 질문을 좀 더 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냥 그걸 허용해준다는 거. 안 그렇죠. 만들어도 괜찮다는. 질문을 혼자 만들면 어려워하는데 옆에 한 명이 더 있으면 둘이 얘기를 하거나 베낄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질문을 만드는 걸 보고 살짝만 바꾸면 또 다른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단계가 뭐 처음엔 단어,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너의 생각,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고 따라가는 게 효과가 있었어요. 질문이 어떤 사고의 결과라고 한다면 사고에 대한 비계가 예. 되겠네요. 다른 아이들 거 보고 베끼는 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안 좋아하고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허용했을 때 뭔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구나. 저의 경우에는 저는 사회적 기술을 애들한테 되게 강조하는데 사회적 기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차이점 인정하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질문을 만드는데 그리고 뭔가 토의하거나 선생님 대답에 뭔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 기회를 한국 기자들한테 줬을 때 그때 질문 못한 것도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거죠. 적절한 질문일까 아닐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데 차이점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걸 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이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거를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라고 말을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교사가 강조하고 이제 나중에 그 박준희 선생님이 성찰일기 수업 끝날 때 쓰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끝날 때 내가 오늘 차이점 인정하기 이런 태도를 얼마나 지녔나 이게 3칸 중에 많이 내가 진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3칸 딱 체크하고 안 됐으면 2칸 체크하고 이렇게 성찰을 계속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용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다.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예요. 학생들의 질문은 학생들끼리 해결하게 해라. 학생의 질문을 교사가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으로 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철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계속 학생들에게 돌리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교사의 자문자답 피하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대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침묵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이걸 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사실 저도 해봤지만 침묵이 길어지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자문자답 말고 다른 거. 이게 결국 관계의 문제가 보통 많더라고요. 맞아.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땐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답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생뚱맞은 답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래요. 애들이 좀 침묵을 지키는 상황일 때 분명히 아이들은 관계가 좋거든요, 저랑. 근데 침묵을 지키는 수업에서 전 장난을 쳐요, 애들한테. 얘들아, 밥은 먹었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다음에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입을 떼더라고요. 장난이 심해요, 수업 때. 좀 이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죠. 이거는 되게 노련하고 그러게. 학생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자신감 있어야지 던질 수 그쵸. 있는 유머인 것 같아. 사실 선생님이 농담도 함부로 못 던지는 게, 농담했을 때 썰렁하면 이건 정말 맞아,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그러게. 관계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수업에서. 특히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시니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번 이제 중학교 아이들보다 조금 더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하고 관계성이 좋지 이게 그렇게 내가 호응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중학교보다 그거를 선생님이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머를 던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관계성에 굉장히 큰 좀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상황일 때 조금 쓰는 게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떤 것 같아? 누구야? 라고 하고 걔가 뭐라도 말해주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마워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르다. 중학교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교사의 자문자답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금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 질문도 끝나기 전에 답하는 애가 있어. 답을. 네. 맞아. 그래서 어떤 수석님 공개 수업한테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침묵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PPT를 띄워놔요. 그러면 아이들은 답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손을 드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떤 사실적 질문을 할 때죠. 사실적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의 이해를 도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그 수업의 규칙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예솔쌤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이 보통 전체 발문을 해요.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면 답을 하는 애는 꼭 정해져 있어서 다른 애들은 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제가 대답할 건데.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딱 답을 할 학생을 전체 발문을 한 다음에 생각할 시간 주고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이름 불러서 얘기하는. 네, 지금 준일쌤이랑 예솔쌤이랑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다음 방법이 이겁니다. 특정 학생을 선택하여 질문하기.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제가 본 부분에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발표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을 특정하여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고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집중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려운 질문 던지면 그 아이가 오히려 더 당황하고 수업에서 좀 튕겨져 나갈 수 있으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업에 더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질문한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라. 근데 아까 이거 자문자답 피하라는 얘기랑 맞아요. 동일한 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대답이 어떻든 간에 격려하기. 격려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오답을 말하더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이면 그 아이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거나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의 대답이 어떻든 간에 격려를 하려면 학생이 그래도 뭔가 수업 주제랑 관련된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이상한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어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학생의 대답이 어떻든 간에 격려를 하래.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진짜 엉뚱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짜 이상한 질문이 생뚱맞게 들어왔을 때 저 또 이렇게 말하죠. 일단 나한테 물어줘서 고마워. 일단 관심 나 1 받았고 고맙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알긴 아는 거죠. 제가 또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살짝 말랑해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넘어가는 편인데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게 이런 명시적인 규칙을 왜 앞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뭐 많이 최대한 뭐 비판하지 않기 이런 걸 했는데 막상 어느 날 제가 수업했던 걸 이렇게 녹화인가 한 거를 봤는데 저도 모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나 무시하고 싶은 질문이 나오면 약간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간이 빡 이렇게. 그래서 전 몰랐어요. 맞아. 근데 배운 대로 실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수에서 알려준 대로 규칙 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뭐 서로 약속 이런 거 했는데 막상 나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명시적인 규칙보다 살짝 그 교사의 표정, 눈빛, 그리고 약간의 고마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특히 고등학생 애들은 그런 걸 캐치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던졌다가 저 선생이 앞에서 살짝 자기한테 찡그렸어. 그럼 이제 절대 안 하는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비언어적 비언어적. 몸짓 언어가 네, 훨씬 훨씬 중요한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이거예요. 학생의 대답을 교사가 경청하기.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배움의 공동체에서도 그 배움의 공동체 수업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디귿자로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온몸으로 들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정말 오래 하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수업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학생이 질문할 때 대답할 때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그리고 그 목소리 작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기가 이해했는지 되물어보고 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정말 학생의 대답을 교사가 경청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게 교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아, 상황에 맞아요. 따라서 어떤 수업 내용 양에 네.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담임반 들어가는데 아침에 막 애들이 뭐 안 하고 막 가정통신 안 내고 그래서 맞아. 막 이렇게 좀 아이들 혼내고 나왔는데 1교시가 다시 또 담임반이라 들어가면은 이게 좀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이미 여기 써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나 미간에 불편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요. 그 학업 성취와 관계없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부담감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질문을 쓸 수 있는 학습지 기회를 주고 학습지 잘 쓴다고 하는 칭찬을 따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그 항상 애면 받던 아이가 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엄청 이렇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아예 누구야 질문해볼래 하면은 표정이 완전히 경직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쓸 기회를 주고 선생님이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질문 잘 만들었네 맞아, 이렇게 맞아.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7가지는 선생님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수용하는 분위기 만들기, 학생의 질문은 학생들끼리 해결하게 하기, 교사의 자문자답 피하기, 질문한 후에는 기다리고, 특정 학생을 선택해서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대답이 어떻든 간에 격려를 하고, 그리고 학생의 대답을 교사가 경청하기. 이
이 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 7가지 방법도 좋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의 대답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으로 수업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업에서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하다. 됐다.